8강 마인드 메디슨 시작할 건데요. 그 기억하시려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제로 정해서 강의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은 그 질문과 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강의 들으신 분이 다들 안 들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첫 강의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암은 우리 다 알죠? 암은 뭐죠? 유전자가 변이돼서 생성된 것이다. 치료는 누가 한다? 의사가 한다? 아니고 누가 하죠? 예,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예, 편하신 대로. 예, 치료는, 제가 말을 해버렸습니다. 치료는, 예, 세포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마인드 메디슨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암 치료에 적용이 될까?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같이 한 시간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이고, 예,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누군지 아시나요? 그쵸? 아시죠? 뽀빠이죠? 예, 이 처음에 나온 여자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어서 올리브 오일이 뽀빠이에게 뭐라고 하죠? 도와줘요, 뽀빠이 하잖아요. 그러면 뽀빠이가 뭘 먹습니까? 시금치를 먹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올리브 오일을 구하죠. 그래서 둘이는 뭐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는 뽀빠이의 내용인데요. 치료를 세포가 하니까 우리도 뽀빠이가 돼서 세포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치료의 그 축은 뭘까?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에너지 치유, 생약 치유, 심리 치유. 그래서 여기 뭐 양전류요법, 신부온열요법 나오고요. 복합천연물, 음식 나오고 상담, 여행, 운동과 호흡 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온빛 건강상담협회, 저희 협회가 지향하는 치료의 중요한 그 축들이에요. 이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세포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 파란색이라고 해서 지금 에너지 치유에만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각각의 그 치유법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상호 보완하며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 치유와 생약 치유에 대해서 다양한 공부들을 해왔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인드 메디슨입니다. 마인드 메디슨. 이 뭘까요? 예, 마인드는 우리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다 한마디씩은 하실 거예요. 이게 마음이고 저게 마음이고 한마디씩은 하실 건데 마음이 정확하게 뭐예요?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힘든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에 관한 그 가장 복잡한 논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다 보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뇌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긴 하지만 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그래서 뇌라는 물리적인 기관하고 마음이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정확히 말하긴 힘들지만 정신적인 현상, 그러니까 즉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의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슨은 뭐냐? 의학이에요. 마음이 의학이라고요? 예, 의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또 치료하고 재활하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총체래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음이 정말 그 의학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 메디슨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치료의 한 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강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상담하러 이렇게 환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질문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그 환자분께서 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죠. 뭐라고 묻죠?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최근의 일 말고요. 7년이나 10년 전에요. 이 암의 원인은 뭘까요?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분께서 어떤 어려웠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물을까요? 바로 심리적인, 환경적인 발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7년이나 10년 전쯤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세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대로 못 살겠어. 왜? 내 몸이 너무 힘들어해. 너무 힘드니까 그 세포가, 아, 이대로 못 살겠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새롭게 살아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심리적인, 환경적인 이제 발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비상담협회의 그 치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아, 너무너무 좋아. 내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이런 그 꿈을 품고 이렇게 어떤 희망적인 이런 바람을 갖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7년이나 10년 전쯤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이 이제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으면 심리적인 또는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그 상태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암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환경에서 겪었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가장 큰 어려움이 주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남편이나 시댁 뭐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럼 남자들은 그 반대일까요? 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쥔 주먹만큼의 고통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의식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은,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겐 굉장히 큰 고통을 이렇게 겪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 치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암이 치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암이 더 악화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대로 못 살겠다라고 했던 세포가 너무너무 좋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환자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런 고민과 이런 결심은 밖에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대로 못 살겠어. 너무너무 좋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예, 대답은 3초 드리고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대답합니다. 예, 다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대로 못 살겠어. 아니면, 너무너무 좋아. 내일이 빨리 왔으면. 다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대로 못 살겠다는 생각을 품느냐. 아니면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너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계속 배워갈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생각이 무엇일까? 이거 강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감각, 지각, 생각,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퀴즈가 나갈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각은 생각의 또는 의식의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각의 재료다. 뭐가요? 감각이요. 우리는 감각하는 그런 기관이 있죠. 우리 오감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고, 맛보고 등등의 오감. 그리고 그런 걸 보고 특수 감각이라고 해요. 특수 감각은,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감각이 인지가 되죠. 그럼 얘가
그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줄기로 보내는 거예요. 후각 신호를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은 뇌줄기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고 또 내수용 감각이라고 해서 온도 감각이나 아니면 근육의 길이 또 아니면 통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얘들은 감각을 인지를 하면 감각 수용체가 척수로 그걸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면 척수와 뇌줄기에서는 얘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비의식적인 그런 정보 처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감각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지각인데, 지각은 이게 대뇌로 올라갈 때만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줄기와 척수에서 처리를 해. 근데 그거 다 처리지 하지 않고 올려보내는 게 있거든요. 대뇌까지 올려보내는. 그것이 이제 지각이 되는 거예요. 지각은 1차 해석과 2차 해석과 연합 해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빵을 봤어요. 우린 순간 빵이라고 딱 알아차린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 안에서는 이 빵을 보고, 어, 그 빵의 모양을 담당하는 그 영역과 또 질감을 담당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그 크기를 담당하는 이런 영역들이 1차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걔들이 같이 2차로 같이 해석을 하면서 이건 빵인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했죠. 근데 그때 때마침 후각을 통해서 들어온 전기 신호가 딱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빵 모양의 어떤 다른 장난감이 아니고 정말 빵이구나 라고 우리는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상처가 났어요? 아파요? 이것도 감각 수용체에서 얘를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척수로 보내요. 그래서 척수에서 거기서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대뇌까지 올려보내요. 뭐 시상하부를 거쳐서 대뇌까지 올려보내요. 그랬을 때 얘는 이제 하고 우리는 지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지각이 딱 됐어요. 이게 빵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지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기억과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의 기억과 감정을 끌어와요. 그래서 얘들이 계속 돌면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예측과 판단을 하고, 뭐, 이렇게 행동 명령.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몸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빵을 지각하면,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빵에 대한 기억,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저마다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런 패턴을 의식이라고 부르기로 그냥 했습니다. 예, 의식은 뭐 정의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감각을 거쳐서 감각이 지각이 되고 지각을 통해 지각된 것을 또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그 생각이 패턴화된 것을 의식으로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모나이 히로라는 그 뇌신경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세 가지의 뇌 필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뇌의 제1 필터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서 들어와? 그럼 뭐겠어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특수 감각이나 아니면 그 오감을 통한 특수 감각이나 아니면 내수용 감각,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말초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향식 입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뇌의 제2 필터가 있어요. 이거는 뇌내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성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우리가 느끼는 뇌의 본질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모나이 히로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뇌피질에서 이제 시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내는 하향식 입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상향식 입력과 하향식 입력이 그 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전두엽에서 이걸 대조해서 반응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뇌의 제3 필터를 통한 출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피드백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응이나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내부적인 외부적인 그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변화를 보고서 어떤 것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건 또 비의식적으로 또 정보를 처리를 해요. 그것을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되게 같은 설명을 하고,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그 좀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뇌의 수만큼 이 세계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뇌의 수만큼 보세요. 외부에서 입력되는 외부 입력은 그 우리의 감각기관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냄새 잘 맡는 사람도 있고 귀가 더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뇌내 모델,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또 제3 필터를 통해서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수만큼, 아, 이 세계는 존재한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어, 참 다르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카페에 들어가도 그 냄새 잘 맡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카페에 대한 그런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런 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마다는 우리는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또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암 환자에게는 아까 너무너무 좋아. 내일이 빨리 왔으면 막 이렇게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이 막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필요하냐? 암 환자의 꿈찾기. 왜 암 환자의 꿈찾기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암은 너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면 안 돼. 새롭게 살아야 돼. 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처럼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되니까 달리 새롭게 살라는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롭게 봐야지. 내가 새롭게 봐야지. 한다고 또 이게 또 쉽게 딱 새롭게 봐지진 또 않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볼 수 있을까? 그 새롭게 보는 출발선에 그 결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캐롤라인 리프라는 뇌신경 과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임상 결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렸다. 과학은 마음속 결심이 뇌와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다양한 그 자폐 아동이나 학습장애인 또는 뭐 고령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너무 예쁘죠, 이 얘기. 너무 예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가 아주 뭔가를 이렇게 결심한 것처럼 주먹을 꼭 쥐고 있는데, 결심했어! 이 얘기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결심, 마음먹기. 이것이 뇌와 몸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영향을 끼치긴 할 것 같죠? 그쵸? 고개 끄덕끄덕. 예. 근데 왜 그런지. 우리 지금까지 여러 수업을 했으니까 조금 알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 먹는 것이 뇌와 몸에 어떻게 영향을 왜 끼칠까? 자, 첫 번째 설명은 브루스 립톤이라는 세포 생물학자예요. 세포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는 DNA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예전에는요, 세포액, 유전자, 뭐 DNA 이것이 세포를 통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통제한다고? 근데 세포액을 제거해 본 거예요. 제거했는데도 한 달 이상 살아남았는데, 세포액이 없어도, 그러니까 DNA 그 세포액이 없어도 세포가 독소와 영양도 구별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세포는 DNA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구나. 유전자가 생물을 통제한다는 가설은 옳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DNA는 환경에 좌우된다. 예전에는요, DNA가 단백질의 작용과 기능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결정한다고? 근데, 세포 수용체가, 수용체는 세포의 뭐죠? 세포막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환경을 감지하면서, 반응이 시작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유전자는 스스로, 그러니까 DNA가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는 없구나. 생명이라는 것은 DNA가 아니고 세포가 어떻게 환경에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식한 환경과 실제 환경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케언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환경에서 내보내는 신호가 생명이 감지한 신호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루스 립톤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이 환경을 감지한다는 것은 인체가 실제 환경에 대해 생물학적인 반응을 보이는 필터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인체가 환경을 지각하고 지각이 유전자를 바꾼다. 여기서부터 좀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고가 환경을 지각하는 것을 선택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포는 그 영양과 접촉하면 성장의 유전자를 작동시킨대요. 그런데 독소와 접촉을 하면 방어 유전자를 작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인간도 그것처럼 사랑을 느끼면 성장 유전자를 활발하게 작동을 시키고요. 두려움을 느끼면 방어 유전자를 작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가, 그러니까 환경 자체라기보다는 인간의 사고가 그 환경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따가도 또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접촉될 때 그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달라지고 굉장히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좋은 호르몬이나 화학 물질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인데 에릭 캔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의 상상도 포함해서 생각이 DNA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유전자의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또 어떤 유전자의 활동은 저지하면서 뇌 속 뉴런 구조를 변형시킨다. 예. 이 문장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뭐가 생각나세요? 아, 후성 유전화. 생각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후성 유전학의 요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각도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후성 유전학의 한 요인이구나 라는 거 생각나실 거고요. 또, 뇌 속 뉴런 구조가 변형이 된다고? 이게 다른 말로 뭐죠? 뇌의 신경 가소성이죠.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뉴런 구조는 계속 변화한다라는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아까 꼬마애가 뭐랬어요? 결심했어. 그랬잖아요. 결심 마음 먹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꼬마가 또 등장했습니다. 결심, 마음 먹기가 뇌와 몸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 어. 그러면서 제가 지금 좀 아까는 브루스 립톤이라는 세포 생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이번에 들어볼 얘기는 어,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요, 원자 다 아시죠? 우리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원자 다 기억나실 텐데, 세포를, 우리 몸을 쪼개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뭐가 남죠? 원자가 남잖아요. 뭐 더 쪼개서 소립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원자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자는 정기적 성질을 지닌대요. 정기적 성질? 우리 생각해보면 원자 핵은 뭐죠? 기억나시죠? 플러스. 그쵸?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어디서 우리 많이 듣는 거예요? 전기잖아요. 전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플러스 전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 성질을 지녀요. 어, 그런데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가 지나가는 거에 90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원자는 매우 작은 자석이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자력을 가진 자석이 되는 거예요, 원자가. 근데 이 또 변화하는 자기장은 90도 방향으로 또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렇구나. 전기가 있는 곳엔 뭐가 있다? 자기가 있구나. 자기가 있는 곳엔 또 전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이 전자기파를 형성을 합니다. 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맥스웰은 뭐죠? 우리가 아는 맥스웰은 커피 이름이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맥스웰은 커피 이름이 아니고, 과학자 이름입니다. 이런 물리학자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자기학, 좀 아까 말한 전자기학의 통합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라디오나 뭐 광통신 이런 모든 것들의 이론적인 그런 기반을 이 사람이 만들어줬다. 물론 그 전에 과학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통합을 이루긴 했지만 맥스웰이 이 통합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금 기술 문명들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을 음,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빛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빛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준 아주 혁명적인 이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보니까 빛의 속도가 전자기장의 속도가 같대요. 그 다음에 빛과 그 말은 빛과 전자기파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전기, 서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보이는 전기와 자기 빛이 사실은 하나의 통일된 전자기력의 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기와 자기가 합쳐져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90도 방향으로 된다고요? 전기와 자기가 합쳐져서 진동하는 것이 빛이다. 아, 원자는 빛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그 빛을 포톤이라고도 하죠. 광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무한 중첩되어 있는 그런 빛 알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중첩돼 있지만 알갱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것을 우리는 포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톤, 뭐, 빛, 전자기력, 전자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언어로 서로 이렇게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원자는 빛이라고 하는데, 그럼 빛은 뭐지? 빛은 양자역학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에너지와 정보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것은 양을 말하는 거고요. 정보는 빛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라는 빛의 배열 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양자역학에서 말하기를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 뭐가 에너지가 이끌어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물리학에서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자 명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는 분자를 거쳐서 원자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린 조금 아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원자는 빛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원자가 빛이에요? 그 원자가 모여있는 세포도 빛이겠네요. 그럼 세포도 모여있는 우리 몸이 뭐예요? 뭐죠? 빛이죠. 네. 네. 그래서 내 몸은 빛이다라는 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몸에 좀 아까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고 했는데, 그걸 양자물리학의 그 명제를 양자의학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가지고 오면 내 몸의 빛은 내 생각으로 움직인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병은 아까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와 뭐라고 그랬죠? 정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질병이 들었어. 그건 뭐예요? 빛의 배열과 양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온열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치료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몸 안의 빛이 이끌리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치유를 딱 결심했어. 결심이란 말 여러 번 나오네요, 오늘. 치유를 딱 결심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빛이 그 방향, 결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양날의 칼 같은 거죠. 내가 결심했어. 근데 그 결심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갈 수도 있고 안 건강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는 매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빛 에너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병은 생각이 억압되고 그럴 경우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억압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심이나 마음먹기 이런 것들이 몸에 아주 실질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빛을 건강한 방향으로 잘 이끌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뭐가 가로막죠? 다양하죠. 여러분, 다양하게 그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건데요. 자, 심리적 스트레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생리적인 스트레스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린 지금 마인드 메디슨을 하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코르티솔이나 에피네프린 아니면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호르몬들 얘들은 어떤 애들은 호르몬이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요. 얘들이 생성이 되면 혈류를 타고 이렇게 몸으로 막 퍼지겠죠? 그러면, 어, 온몸으로 가서 뭐 염증도 일으키고 이상한 반응도 일으켜요. 그러다가 세포의 DNA 손상을 일으키겠죠? 일으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암이 생성이 되고, 암이 더 커지는 그런, 음, 그런 그런 나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심리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적당한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긴 한데요.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왜 많냐면, 일단 이게 암 하면은 암이란 단어가 주는 어떤 두려움, 그런 무게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되게 외로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되게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나 고립감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암 치유하면서 몸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재발할까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자, 알로스타시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변화를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이 알로스타시스의 목적은 생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 영역의 마음과 몸의 여러 차원의 생존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체 내부나 내부의 감각을 비의식적으로 인지를 해요. 그리고 내부 및 외부 세계를 해석을 해요. 그리고 과거를 바탕으로 미리 신체 에너지를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을 해요. 이런 걸 보고 알로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아니겠어요. 아주 먼 옛날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잡아 먹힐 것인지 아니면 가서 살 것인지 뭐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 호랑이라는 스트레스를 딱 만났을 때 교감신경이 막 활발해져요. 아드레날린 뭐 이런 걸 막 방출을 해요. 에피네프린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말입니다. 싸우거나 재빠르게 도망가거나 뭐 선택을 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바꿉니다. 심박수, 혈압 올라가요. 혈류가 막 올라가줘야지, 그래야지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동공이 커져요. 왜요? 조금만 보면 안 돼요. 크게 막 잘 봐야 돼요. 어떤 게 위험한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동공 커져요.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요. 왜요? 에너지가 막 보급이 돼야 되니까 싸우든 뭘 하든 운동 기간에 혈액 공급이 증가되죠. 통증의 일시적 감소. 지금 아픈 거 느끼면 안 돼요, 안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아픈 거 느낄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통증도 일시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소화 기능이 억제가 돼요. 지금 뭐 배고프거나 뭐 화장실 가고 싶거나 하면 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억제가 돼요. 그러면서 전두엽이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면역계 활동도
이렇게 중단이 되고요. 지금 가장 뭐 세포를 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것. 내가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된 호랑이가 뭐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밥 먹듯이 호랑이를 만나진 않고 가끔 가다 호랑이 한번 만났겠죠. 그쵸? 근데 호랑이 만나서 그렇게 막 신체가 변했다가 다시 호랑이에게서 멀어지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었을 텐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니까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남편 스트레스, 아내 스트레스, 돈 스트레스, 뭐 또 직장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몰려오니까, 이제는 동물적인 생존 그 본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랑 비슷한 건데,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작용했던 건데, 이제는 돌아와야 될 것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어, 요렇게 나쁜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서서히 그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이 주전자 안에 개구리 넣고 물을 끓이면 이 개구리가 물이 조금씩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도망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처럼 서서히 변화하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계속 쌓인다라는 거죠. 지속된 스트레스에서는. 아까 알로스타시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 비유적으로 이 베럿이라는 과학자가, 펠드만 베럿이라는 과학자가 신체 예산, 바디 버짓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새롭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뇌가 몸의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다. 뇌는 모든 것을 감각하고 있어요. 의식적이던 우리가 이렇게 아까 기억나시죠? 대뇌까지 간 건 의식적인 거고 아닌 건 비의식적이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감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예측하고 예측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신체 예산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예산 책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왼쪽 그림 보니까 뭔 거 같으세요?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의 균형이 깨지는 게, 악셀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얘들 균형이 깨지는 걸 보고 생리적인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감정이 관계된 건데요. 가로축은 쉽게 말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다고요. 위하고 아래는 에너지의 활성화 정도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 연두색인가요? 예, 그쪽은 에너지도 세고 좋은 거예요. 막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막 굉장히 기쁘고 막 이렇게 흥분되고 좋은 그런 거라면 그 하늘색 이쪽은 좋긴 한데 에너지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이런 쪽이에요. 왼쪽 밑으로는 뭐랄까요? 안 좋긴 한데 그렇게 에너지가 막 크질 않아요. 그저 슬픔 이런 거라면 그 위에는 그 왼쪽 상단이요. 거기는 앵거라고 써있죠. 그거는 굉장히 에너지도 세고 그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센 거, 막 분노,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 특히 두려움 같은 거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필요하죠.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하죠. 뭐, 기쁨을 느끼는 거, 뭐, 슬픔을 느끼는 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긴 한데, 위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예산 책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좋아도, 너무 좋아하는 거, 오래 가는 것도 그렇고, 슬프다고, 뭐, 두렵다고, 너무 그거에 매몰되는 거, 그것은, 좀, 그것을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숨 마셔도
돈이다. 그쵸? 특히 뭐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자취 서울 가서 자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는데요. 근데 우리 몸은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거든요.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하는 숨 쉬는 것,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에너지를 쓰는 그런 그 일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는 특히 암 치료하느라고 지금 그 되게 힘든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자꾸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감정 소모하지 말아라. 근데 감정 소모가 진짜 에너지 소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렬하면 뇌 에너지의 소비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경 활동이 증가돼서, 그 신경세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또 어떤 전달 물질이 또 분비가 되니까 분비되느라고 에너지 소모되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에너지 소모되고 또 막 심박수가 막 뛰어요. 그러면 또 그 신체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소모되는 등 감정 소모란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감정적으로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특히나 지금 에너지가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노나 뭐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조절할 수 있을까, 다스릴 수 있을까, 정서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낫는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수록 에너지를 덜 쓰고 그럴수록 이제 암 치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강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포는 암 치료하느라고 힘들어 죽는다. 근데 뇌가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는 만큼 치유는 늦어진다. 감정, 특히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는 마이바흐급이다. 목숨 걸고 행복하자. 목숨 걸고 행복하자. 자, 여러분 행복한데 어떻게 목숨 걸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 그 방법들을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잎클로버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동그라미? 네. 보이시죠? 네. 세잎클로버. 세잎클로버 꽃말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세잎클로버의 꽃말. 세잎클로버의 꽃말을 모르시나요? 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아시죠? 네, 예, 다들 지금 마이크를 끄셔서, 네, 맞아요. 네이클로버는 행운이라고 하죠. 맞죠? 근데 세이클로버는 지금 약손의 달인님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못 하셨어요.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행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예. 세잎클로버는 행복이에요. 행운은 드물게 있어요. 네잎클로버는. 근데 행복은 드물지 않아요. 그쵸? 행운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지만 행복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어떻게 해볼 만한 건지 한번 가볼게요. 저는 행복을 feel good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좋게 느끼는 거. 내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 그럼 행복한 거죠. 왜?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몸도 좀 좋아. 마음도 좀 좋아. 그럼 feel good. 전 좋더라고요. 또 언제 우리는 행복하냐? 오른쪽에 뽀로로가 보이시나요? 통장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잔고가 넉넉할 때 행복한데, 이게 사실 통장에 있는 건 숫자잖아요. 숫자인데 우리는 그 숫자에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신체 예산이란, 아까 우리 좀 아까 뵀던 거 기억나시죠? 신체 예산. 신체 예산이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신체 예산의 잔고가 넉넉해. 그러면 좀 더 행복하겠죠? 신체 예산은 잔고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잠도 잘 자고, 좋은 사람 만나고, 우리 지금 강의 들으면서 행복하죠? 끄덕끄덕. 네.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좋은 경험들이 일어날 때, 신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수입이에요. 근데 지출은 언제 하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다 이렇게 지출이에요. 우리가 숨 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들어온 수입에 비해서 나가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으면 흑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서 적절한 에너지가 들어와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흑자예요. 그런데 가끔 무슨 사고가 나. 병원에 크게 가서 수술해야 돼. 그러면은 적자죠. 그것처럼 우리 몸도 암 치료를 해야 돼. 막 이러면은 막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잔고가 넉넉하게 수입을 많이 이렇게 많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신진대사하는 뭐 몸의 모든 작용을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해야 되니까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감정적인 소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대뇌의 휴식을. 짧게 꾸준히라고 했는데요. 뭐 명상이죠. 얘가 마음을 비웠더니 평화가 찾아왔어 하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명상의 좋은 점들은 뭐 제가 지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코티솔의 수치는 낮추고, 그다음에 부교감, 아까 그 교감 말고 부교감을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또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짧게 꾸준히라고 써놓은 이유가 명상을 뭐 하는 게, 명상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나에게 맞는 명상법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각자 좀 찾아보셔서 짧게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은 478 써 있잖아요. 478 호흡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 호흡은 앤드류 웨일이라는 어떤 박사님이 만든 건데 이게 그 이완을 시키는 데 좋다고 그래서 릴렉싱 호흡법이라고도 하고 또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해서 수면 호흡법이라고도 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초 동안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이렇게 잡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8초 동안 배가 쪼그라들게 쭉 입으로 후 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이런 거 네 번 정도씩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넷 해드릴 테니까 4초 들이마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이걸 네 번 정도 반복해요. 저도 잠이 안 올 때 이거 하거든요. 근데 그 7초 동안 숨 참는 거 사실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데, 꾸준히 좀 해보시면,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 호흡을 깊게 하고, 이렇게 쭉 내뱉는 것만을 통해서 또 산소 공급도 되고, 또, 그래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편안해지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라. 와, 우리,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파랑 회장님은 어떤 향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장미향 좋습니다. 아, 장미향. 네. 내가 좋아하는 향, 그것을 맡고, 내가 좋아하는 맛이 뭔지를 알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 접촉, 알아주는 거. 여기서 접촉은 스킨십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시라면 부부간의 스킨십, 또 뭐 가족들과의 스킨십,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기들 애착 어떤 인형 이런 것처럼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촉감,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 그 분위기, 그런 곳에 자주 가고, 좋아하는 음식도, 음악도 듣고. 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라고 했는데요. 퀴즈 나갑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퀴즈 나간다고 잘 기억하시라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감각을, 근데 왜 감각이 왜 중요할까요? 감각이 뭐였어? 아까 감각이 뭐라고 그랬죠? 다들 기억나시죠? 생각의 재료, 생각의 재료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생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생각, 의식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이것도 중요한데 그 재료가 뭐였어요? 감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각을 깨우고 감각을, 좋게 하고 내 감각을, 어떤 감각을 내가 좋아하는 건지를 알고 그것들을 살려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향, 맛, 느낌, 뭐, 장소,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소리, 뭐 이런 분위기를 알고 그런 것들을 자꾸 나한테 해주는 거, 나한테 해주는 선물이거든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장에 좋은 음식 먹기. 뭐 이거는 장과 장내축뿐이 아니라 장은 온몸의 모든 것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연구는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에 좋은 음식. 우리 집 남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고플 때의 기분과 밥을 먹은 다음의 기분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집 남편분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우리 장이, 기분 좋아. 장이 막 이렇게 되게 먹었어. 그래, 장이 막 이렇게 꽉, 이렇게 뭐랄까요. 아무튼 장이 좋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만족이나 어떤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장이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또 장에도 좋은 음식이면 더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먹어주는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사람을 바꿔라. 뭐 여기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웃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이렇게 웃어주고, 그런 사람,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신체 예산 측면에서 볼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도 안정이 되니까 예산이 더 플러스가 쌓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호르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세로토닌이나 뭐 이런 것들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왼쪽 사람들처럼 인상 쓰고 있어. 소리 질러. 그러면 우리 봐요. 누가 이렇게 가족이나 뭐 이렇게 어떤 타인이 나에게 뭐 이렇게 인상을 딱 썼어요. 저처럼 인상 딱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저 사람 왜 인상 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부정적인 그런 이렇게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심장이 벌렁거릴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신체 예산을 또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경계에 가장 좋은 것도 사람이고 가장 나쁜 것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 바꿀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앞으로는 찾기로 해요. 약속입니다. 예,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으시면,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보려고 할 때, 아, 그것이 나를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 것처럼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과 글을 바꿔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그냥 따라오세요. 당신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을 향해 운전하고 있어요. 당신 앞에 펼쳐진 길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아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당신은 화들짝 깨납니다.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느낍니다. 눈을 뜨시겠어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뭐 변화 이런 거 혹시 느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건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눕혀놨으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들려줬는데, 그때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운동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막 활동이
증가하더래요. 그리고 시각 관련의 내용, 눈 감고 있는데 시각 관련의 뇌용력도 활성화되고, 심박수, 호흡수, 신진대사, 뭐, 그런 관련 뇌활동도 증가하고, 호르몬 면역계 관련 그 뇌활동도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들었을 뿐인데, 이 말들의 의미를 처리하느라고 뇌에선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랑 아니 가족과 함께 어디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출발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물어봤어요. 당신 가스불 잠궜어? 그럼 그때부터 우리 어떻게 돼요? 그게 온 신경이 가서 이렇게 마음도 불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것 같은 얼굴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몸은 변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 좋은 글을 자꾸 보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말의 프레임도 바꾸고 그렇게 좋은 그 글도 읽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 예산을 더 플러스가 되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패스할게요. 다음, 나를 살리는 습관을 만들어라. 반복 연습을 통해 미래의 행동과 경험들을 더 많이 제어할 수 있다. 오늘의 행동은 내일 뇌가 내놓을 예측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뇌는 반복되는 거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경망을 만들어서 습관화 딱 했죠? 넌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야. 이거 생각할 뭐 없이 에너지 소모 없이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커피를 마셔. 그럼 내일 또 마시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좀 약간 의지를 발현해서 커피를 안 마셨어요. 그러면 내가 안 마시네? 그리고서 내일 새로운 예측을 하는 거죠. 안 마시는 거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 되셨어도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나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늘의 행동은 내일 뇌가 내놓을 예측이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밑에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가 강화된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어떤 음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영역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것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가 강화돼요. 그리고 함께 발화되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암 하면은 암이라는 것에 관계된 어떤 것과 그다음에 두려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가 쉬워요. 그런데 암 하면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뭐 암이란 단어 생각할 때마다 손가락 튕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암이란 단어만 생각이 나면 물을 한 잔 마신다던가 아니면 암 하면은 새로운 삶의 기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과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뭐 많이 나오고 전달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많이 나와서 그것들이 더 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습관, 암이라는 단어, 그것과 연결된 어떤 부정적인 단어를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아니라 암 하면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 암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래서 좋은 나를 살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요.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곧 끝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죠? 우리 문경쌤은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아, 음식 솜씨 좋은 사람이 해주는 밥이야. 아,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네. 여행은, 남이 해주는 밥을, 누가 이렇게 해주는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뭐 여행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게 되게 좋은데요. 변화를 꿈꾸면 세 가지의 간을 바꾸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 인간, 공간을 바꾸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입니다. 그래서, 어, 그,
뭐 살던 시간과 다른 패턴으로 살게 되잖아요. 또 외국으로 가게 되면 시차가 생기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말 낯선 곳에 가면 우리 뇌는요, 그렇다고 해요.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서 그 막 큰 변화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음이 처음에 딱 들어. 그러면 아, 이게 소음이네 알지만 좀 있으면 그냥 익숙해지잖아요.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인지적으로 우리 편향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자꾸 생각하면은 막 에너지 많이 쓰니까 그것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건 그거야 라고 인지적인 편향을 만들어 버리면 뇌 에너지가 덜 쓰이니까 그런 뇌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라고요? 여행을 떠나라는 거죠. 여행을 떠나면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태도를 바꿔라. 태도는 생각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감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어, 에너지는 충만하다. 정보에 따라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 감사의 태도로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 좀 이따가 좀 잠깐 볼 건데 에너지는 이미 충분하대요. 이 우리에게는 정말 충분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충분하다, 감사하다라는 걸 선택할 것인지 아니야, 이게 없어라는 결핍감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있는 거거든요. 감사는 사실 코르티솔 낮추고 세로토닌, 도파민 막 증가시키고 면역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수록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신체 예산에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암 치료할 때도 만족감, 풍요로워, 감사해 이런 마음을 품을수록 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신체 예산이 다 플러스로 가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집합체인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로 되어 있고,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가 지구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하늘에서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있으면은 어떤 정보,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될 수가 있다. 사람이 될 수 있고, 식물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식물과 동물이 이렇게 발생 과정을 보면 한 끗 차이예요. 우리가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 정보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전부 결국은 그 정보에 의해서 발현되어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는 병이 들어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정보가 다 흩어지면서 죽음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는 무한해. 하늘은 우리한테 무한한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에게. 뭐가 부족하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뭔가 부족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그 생각을 바꿔야 돼. 결핍 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 부족한 건 없어. 어디든지 가득 있어. 다만 정보가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고양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이파이브 하고 있죠.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이파이브. 네. 자, 이 동작을 하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자, 싫어하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 동작 자체에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면 하긴 하겠지만 이 동작 자체만으로 뭐랄까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런 어떤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동작 자체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이파이브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맨 허공에 대고 하이파이브 하면은 나한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할 수 있죠? 나한테 할 수 있는 방법. 거울을 보고 하시면 돼요.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이 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하이 파이브는 이 동작 자체가 가진 긍정성이 있어요. 처음에 이걸 하라면 거울 보고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려면, 내가 하이 파이브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나? 나 좀 부족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 무의식에서 올라와서 이걸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좋게 거울 보면서 안녕 반가워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자꾸 해주시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변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결론을 향해 갑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말, 나는 사실 나한테 되게 인색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한다는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이파이브를 자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나에 대한 부정성이 좀 사라지고 긍정적인 그런 힘들이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지금 소개한 몇몇 가지 방법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한 몇몇 방법들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신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게 무의식과 연결돼서 무의식적인 차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양전류 요법이 무의식 치료가 있잖아요. 무의식 치료, 그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잠깐의 양전류 치료를 통해서 무의식에 그 접촉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그 치료법을 통해서 또 좋은 경험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PPT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우주 같은 이 그림,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어, 지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 뇌신경들이, 뉴런들이 그 가지치기를 하러 막 바삐 가는 것들 보이시죠? 자, 우리가 사랑에 접촉이 될 때 30여 가지의 호르몬과 1400여 가지의 그 화학물질이 아주 조화롭게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생각,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세포, 건강한 세포의 환경을 만들죠. 그러면 건강한 세포의 환경은 건강한 유전자의 발현을 또 발현을 할 거고요. 그게 또 모아지면 건강한 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 두려움이 아닌 사랑, 그것에 접촉해서 사랑의 힘을 마음껏 다 쓰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그 소망해 봅니다. 마인드 메디슨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